안녕하세요, 이호석입니다. 오늘은요, 테무 이슈를 꼼꼼히 살펴봤더니 나스닥이 더 사고 싶어졌다, 이런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국내외적으로 테무 이슈가 굉장히 크다라는 것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은 대부분 얼마나 싼 거야? 왜 이렇게 싼 거야? 도대체 어떻게 만들었길래 이렇게 싼 거야? 이런 내용들이 주를 이룹니다. 얼마나 쌌는지를 보면은 뭐 AI가 들어갔다, 아니면 유통 마진이 정말 혁신이 있었다, 뭐 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테무 이야기를 매크로의 관점에서 한번 되짚어보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선 중국 경제 상황에 대해서 한번 좀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 세 가지 그림이 중국의 상황을 여과 없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 그림은 중국의 생산 가능 인구를 보여줍니다. 생산 가능 인구가 2020년을 기점으로 해서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죠. 두 번째로는 총 요소 생산성이라는 건데요. 쉽게 말하면은 이 같은 일을 해도 효율이 떨어져가지고 뭐 이렇게 잘 안 되냐 요새 일이,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990년대부터 총 요소 생산성은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다 보니까 기업의 수익성도 계속 떨어져가지고 일할 사람도 줄어, 일을 해도 잘 안 돼, 그래서 돈은 못 벌어, 이런 상황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중국의 상황을 몇 가지로 좀 포인트를 잡아가면서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성장 축이라고 볼 수 있는 부동산 이야기인데요. 중국의 GDP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4분의 1 정도 수준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상황인데 2020년에 부채가 너무 심각해가지고 중국에서 3레드라인이라는 정책을 도입한 이후로 바뀐 게 있는데요. 이게 어떻게 바뀌었냐면 이 그림 보세요. 중국의 주택 거래량이 급격하게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엄청나게 떨어지네요. 자,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건 거래라고 말씀드렸고, 부동산 거래가 감소하고 있다는 것은 가장 안 좋은 신호라고 볼 수 있는데, 감소하는 폭이 너무나도 빠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집값도 2022년 이후로는 계속해서 빠지기 시작합니다. 새 집이거나 헌집이거나 상관없이 계속 빠지고 있다는 거죠. 집값이 빠지니까 어떤 현상이 나올까요? 소비 심리가 최악의 상황이 됩니다. 이 그림이 중국의 소비 심리를 보여주고 있는 그림인데요. 일반적으로는 120 정도의 수준을 유지하던 것이 코로나가 터지니까 80까지 떨어졌거든요. 근데 이게 80까지 떨어진 것도 신기한데 전혀 회복이 안 되는 것도 정말 신기해요. 그 이유를 보면은 부동산 침체 때문에 중국 소비자들이 정말 우울하다는 거야. 너무 우울해. 그래서 돈을 쓰고 싶지도 않아. 이런 상황이 된다는 거고요. 과거에는 주택 구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수익을 기대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지만 이게 너무 우울해. 돈도 못 쓰겠고, 그래서 소비 심리가 전혀 회복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소비 심리가 회복이 안 되면은 무슨 일이 생길까요? 기업들이 장사가 안 되겠죠? 그럼 장사가 안 되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사람을 못 뽑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중국의 청년 실업률인데요. 중국의 청년 실업률은 작년 6월 달에 21%를 기록했습니다. 5명 중에 1명이 일을 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어서 일을 못하는 아주 심각한 상황이었다는 걸 얘기하는데요. 그때 중국이 한 선택이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중국 청년 실업률은 발표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제 중국 정부한테 중국 청년 실업률 어때요 요새? 그러면은 나 모르겠는데, 몰라, 나 잘 안 들려, 이렇게 했다라는 거고요. 거의 반년 이상 실업률을 발표하지 않다가 최근에 작년 12월 달에 발표했는데 15%로 떨어졌다라고 발표를 했지만 이 숫자를 믿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상황이 심각하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이렇다 보니까 소비도 줄고 투자도 줄고 기업들도 장사가 안 되고 사람도 안 뽑고 정말 총체적 난국이 되다 보니까 중국에서만 일어나는 유일한 현상이 있는데요. 유로존, 미국, 그리고 심지어 일본까지 인플레이션을 걱정하고 있는데 중국은 유일하게 디플레이션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나라들, 심지어 일본마저도 인플레이션을 걱정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중국이 디플레이션을 걱정하고 있다는 건 정말 놀라운 사실인데요. 여기서 한 가지 재미있는 포인트를 말씀드려 볼게요. 여러분, 인플레이션 상황이 되면요, 돈을 빌린 사람이 좋을까요? 아니면 돈을 빌려준 사람이 좋을까요? 자, 인플레이션이 되면요, 돈을 빌려간 채무자가 오히려 더 좋아지는 환경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쉬워요. 가격이 올라가는 상황이면, 물건 가격이든 집값이든 주식 가격이든 올라가는 상황이면은 돈을 빌려서라도 무엇인가를 사는 것이 유리하겠죠. 그런데 반대로 디플레이션 상황이 되면요, 반대의 상황이 되기 때문에 돈을 빌린 사람에게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합니다. 돈을 빌려봤자 뭘 사기만 하면 빠져, 어차피 내일 빠질 건데 뭐하러 사, 돈도 쓸모없어, 이런 상황이 된다는 거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중국에서 디플레이션 상황인데 중국에 있는 모든 경제 주체들은 빚에 허덕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뿐만 아니라 가계 그리고 기업들마저 중국의 부채 상황은 너무너무 심각한 상황이에요. 모든 경제 주체가 부채에 허덕이고 있는데 디플레이션까지 와버리니까 이게 정말 답이 없는 상황이 됐다라는 거죠.
자,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내용들을 보면은 여러분 중국에다 투자를 하고 싶으세요? 안 하고 싶으시죠? 그러니까 돈은 정말 정직한 것 같습니다. 1990년대에 개혁 개방이 시작된 이후로 해외에 있는 돈들이 중국으로 물밀듯이 들어갔거든요. 이 그림이 그 장표를 보여줍니다. 정말 엄청난 투자가 진행됐죠. 그래서 중국에다 공장도 짓고 기업도 만들고 사람들도 뽑고 그런 돈들이 계속해서 직접적으로 투자된 돈들이 있는데요. 그 돈을 우리가 FDI라고 얘기합니다. 직접 투자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돈이 1998년 이후로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이게 정말 놀라운 사실이에요. 너무나도 많은 투자가 일어났는데 처음으로 돈이 빠졌다라는 거고 이것은 여기서 돈 번 돈도 그냥 가져와. 그냥 공장 철수해. 빨리 가자. 이런 분위기였다라는 것을 상징합니다. 자,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하면은 중국의 경제 상황은 총체적인 난국이고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디플레이션을 걱정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쯤에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그동안 인플레이션을 걱정하고 있지 않았어요? 근데 인플레이션 걱정할 때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은 세계화는 끝났어. 이제는 분절화의 시대야 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미국은 미국에서 만든 거 물건 쓰고 중국은 중국에서 만든 물건 써. 이제 더 이상 중국은 세계의 공장이 아니야 라는 얘기를 했었죠. 저도 그래서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부터는 여러분의 상식을 완전히 깨버리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은 있잖아요. 여전히 전 세계의 공장입니다. 자, 얼마나 중국이 전 세계의 공장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이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주요국의 제조업의 흑자와 적자를 보여주는 그림인데요. 전 세계의 GDP 대비 각 국가별로 만든 제품이 전 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는 그림입니다. 자, 1960년대부터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 일본과 독일이 전 세계의 공장 역할을 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림이죠. 그리고 미국은 언제나 그렇지만 늘 전 세계의 소비 국가였다는 거죠. 물건을 만들지 않고 니네들 잘 만들었네. 그래, 독일, 일본 수고했다. 그러면서 찍어낸 달러를 주면서 물건을 소비하는 국가가 미국이었다면 중국은 1990년대부터 전 세계 공장 역할을 톡톡히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000년대 중반에는 일본과 독일을 추월하게 됐고요. 그 이후로는 계속해서 중국이 압도적인 1위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림입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팬데믹 이후로 중국의 제조업 흑자는 전 세계 GDP의 약 2% 수준을 기록했는데요. 2%면 어느 정도 되지? 좀 감이 안 오시죠? 이거는요. 일본과 독일의 수출 금액을 합친 것보다 많은 규모입니다. 진짜 그런가요? 정말 그래요. 이 그림을 한번 보시면 일본과 독일이 그동안에 전 세계 공장 역할을 하다가 2000년대에 중국이 완전히 역전했고 더 놀라운 사실은 그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쯤 하면 이런 생각이 좀 드시죠? 아니야, 중국이 그 공장 아니야. 이제 베트남하고 멕시코가 전 세계 이제 공장이야.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아닙니다. 중국이 여전히 압도적인 전 세계 공장인데요. 이 그림을 한번 보시죠. 전 세계 제조업 수출 금액을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중국은 이 정도인데요. 멕시코와 베트남은 물론 지금부터 올라올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격차가 굉장히 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야, 중국이 뭘 그렇게 생산을 많이 하냐라고 보면요. 전 세계 태양광 패널의 80%를 중국에서 생산하고요. 웨이퍼도 굉장히 높은 비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신재생과 관련된 제조업 분야에서도 훨씬 더 광범위하게 중국이 차지하는 위상이 굉장히 높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요. 멕시코와 베트남이 향후에 앞으로는 굉장히 커지긴 하겠지만 아직까지는 그 역할을 대체할 수준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아니 어쨌든 중국의 공장 역할을 하는 거 결국 줄어들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하기는 아직 이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번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미국은 전 세계의 최강 군사 강국이죠. 그런데 유일한 최강 군사 강국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쓰는 군사비가 나머지 10개 국가가 쓰는 군사비보다 더 많기 때문이에요. 그럼 이걸 똑같이 적용하면요. 중국은 전 세계의 유일한 공장입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생산하는 양이 나머지 10개 국가들이 생산하는 것보다 더 많기 때문이에요. 진짜요? 아닌 것 같은데? 진짜입니다. 보여드릴게요. 저도 정말 놀라웠는데요. 이 리차드 볼드윈이라는 분이 쓰신 보고서를 통해서 그 내용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은요. 전 세계에서 생산하는 양 중에서 각 나라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를 그림으로 그린 거예요. 1등부터 순위들이 나오니까 올림픽 경기라고 한번 생각하고 들어볼까요? 그러면 1995년에는요. 미국이 1등이었습니다. 자, 1등을 하고 있죠. 그런데 중국이 밑에서부터 치고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97년도에 독일을 추월하고요. 그리고 2005년도에 일본을 추월한 다음에 2007년에는 미국까지 추월하고 그 뒤로는 그냥 답이 안 나와요. 게임이 끝나버렸어요. 압도적인 1등. 그래서 그 뒤로는 만약에 올림픽 경기였으면 TV 끄고 그냥 가지 않았을까요? 재미가 없어요. 압도적 1등입니다.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2위부터 10위까지 합쳐도 진짜 그래? 진짜 그렇습니다. 중국의 제조업 생산량이 빨간색이고요. 그 외에 10개 국가가 차지하는 비중이 남색인데 1995년에는 이게 65대 5였거든요. 그런데 2020년이 되니까 이게 역전이 돼버렸습니다. 중국 혼자 생산하는 양이 중국 이외의 10개 국가가 생산하는 양을 추월해버렸다라는 거죠. 지금까지 이야기한 거는 생산량입니다. 이제는 수출을 기준으로 봅시다. 중국에서 생산을 하더라도 자국 내에서 소비가 많이 되면 수출은 덜 할 거니까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죠.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아까 생산에서 차지하는 양에 비하면 그렇게까지 충격적이진 않아요. 그런데 속도는 놀랍습니다. 중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거의 미미했던 수준에서 이제는 20% 수준까지 늘어났고요. 중국을 제외한 10개 국가의 비중은 계속해서 꾸준하게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 속도도 빨라지고 있고요. 자, 이제 생산량과 수출 규모를 기준으로 따져봤으니까 이제 서로에 대한 의존도를 한번 볼까요? 내가 너가 필요해 라는 그 의존도를 기준으로 놓고 보면 두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첫 번째로는 나 물건 만들려니까 네가 좀 필요하다 라는 거고요. 나 물건 만들었는데 네가 좀 사줘 라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물건 만드는데 필요한 것과 물건 만들었으니까 사줘. 근데 이 구조 모두 중국과 미국의 상황을 비교해 보면 완전히 비대칭적이라는 것이 특징이에요. 자, 이 그림은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내가 물건 만들려면 너의 도움이 필요해 라는 그 기준으로 봤을 때 의존도는 2000년대부터 미국은 중국에게 엄청나게 많이 의존하고 있는 반면에 중국은 미국에게 그다지 많이 의존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반대죠. 내가 물건 만들었으니까 네가 사줘 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과거에는요, 중국이 미국에게 정말 많이 의존했었는데 지금은 그 의존도가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미국은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죠. 자, 지금까지 논의를 정리해 봅시다. 중국의 경제 상황은 디플레이션을 걱정할 정도로 심각해요. 그리고 중국은 여전히 전 세계 유일의 공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테무 이야기를 할 때 이런 배경들을 이해하고 보면 완전히 다르게 보인다는 건데요. 테무가 수출하는 건요, 그냥 싼 물건이 아니고요, 디플레이션을 수출하는 것이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설명한 것이 워싱턴 포스트의 심층 기사인데요. 이 내용의 부제에 정확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이 테무 현상은 인플레이션을 잡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제조업 일자리를 늘리려는 바이든 정부의 노력에는 찬물을 끼얹은 일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2월 달부터 미국의 중국산 수입품의 가격은 1년 전에 비해서 3.1%나 떨어지기 시작했고요. 중국은 공장이 가동되기 시작해서 중국의 공장 생산량은 2023년 같은 해에 비해서 7%나 증가했습니다. 자, 이게 중국이 수출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사례가 자동차여서 자동차를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이 그림은요, 남색이 완제품이고요, 하늘색이 자동차 부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국은 자동차 완성품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자동차를 계속 수입을 많이 했거든요. 이 그림이 수입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림입니다. 그런데 자동차 부품은 좀 만들 줄 알기 때문에 해외로 수출도 어느 정도 조금씩 하기 시작했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근데 여기서 드라마틱한 변화가 나타나는데요. 자, 이쪽이죠. 코로나를 전후로 해서 중국은 더 이상 자동차를 수입하는 국가가 아니고요, 수출하는 국가가 됐습니다. 자, 중국처럼 이렇게 거대한 나라가 어떠한 제품을 수입을 하던 나라에서 수출을 하는 나라로 바뀌는 순간엔요, 굉장히 드라마틱한 변화가 나타나는데요. 그 변화가 일어났던 것이 2019년 미국에서 진행됐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1950년대부터 단 한 번도 에너지를 수출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중동 문제에 대해서도 간섭을 자주 하는 이유가 계속 에너지, 원유를 사와야 되는데 그 중간에 니네 싸우지 좀 마라, 그냥 기름 좀 빨리 보내, 이런 의미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공급받는 것이 너무 중요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67년 만에 처음으로 계속 늘 에너지를 사오던, 기름을 사오던 미국에서 기름을 팔기 시작한 때가 2019년이었고요. 그로부터 1년이 지난 2020년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요, 여러분 다들 기억하시는 마이너스 유가를 기록합니다. 마이너스 유가라는 게 어딨어?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코로나 당시에 일시적이지만 그런 현상들이 일어났어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었냐면요, 기름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밖에 못 나가니까. 다 재택하고 아무데도 못 나가고 해외여행을 어떻게 합니까? 원유의 소비량이 급격하게 줄어드니까 원유를 쌓아놓을 공간이 없던 거예요. 기름통이 가득 차가지고 기름을 어디다 놔둘 데가 없을 정도로 기름이 넘쳐나는 시기가 있었고, 이런 상황이 되자 원유가
마이너스 40불을 찍는 그런 기이한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미국이라는 거대한 나라가 항상 기름을 사오던 나라에서 기름을 밖으로 내보내는 나라로 바뀌면서 생긴 현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중국이란 나라가 자동차를 늘 사오던 나라에서 이제는 파는 나라로 바뀌었다는 것은 앞으로의 자동차의 가격이 어떤 식으로 바뀔 것인지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인사이트를 준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사례가 오늘 아침에 나왔어요. 중국에서 샤오미가 전기차를 발표했는데 그 가격이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레이진이 발표한 가격이 29.9 위안이었는데, 이게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5천만 원짜리 타이칸이다,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파격적인 가격입니다. 발표 전날까지만 해도 한 9천만 원 정도는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했는데 5천만 원짜리라고 발표를 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내용을 보면은 중국 공장에서 생산할 수 있는 자동차의 양은 한 해에 4천만 대 정도 된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 수준은요, 중국에서 쓰고도 남아서 수출해야 되는 양이 1,500만 대나 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자동차를 수입하는 나라에서 이제 수출하는 나라로 바뀌었다는 사실, 그리고 앞으로는 더 늘어날 수도 있다는 사실이 자동차 가격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는 잘 기억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기차, 태양광 뿐만 아니라 중국은 모든 부문에서 전 세계 공장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그림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지금부터는 모든 부문에 전방위적인 디플레이션을 수출하는 공습이 시작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철강, 전기차, 배터리, 석유화학, 심지어 유통까지 할 것 없이 모든 분야에서 중국의 디플레이션 수출 공습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중국이 왜 이렇게 디플레이션 수출하나요? 그건 너무 간단한 이유입니다. 공장이 놀고 있어서예요. 공장 가동률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공장 가동을 하면은 100만큼 만들어낼 수 있는데, 지금은 소비가 별로 안 되다 보니까 공장 가동률 별로 못해서 70% 후반 정도 유지하던 공장 가동률이 코로나 때 좀 떨어져서 회복하는가 싶더니 지금은 많이 떨어져가지고 75% 수준밖에 회복을 못하고 있는 아주 심각한 상황이라는 거고, 그냥 이거는 쉽게 말하면 창고 대방출을 하고 있는 거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테무라는 것을 통해서 중국에 남아도는 정말 값싼 물품들이 그냥 창고 대방출의 형식으로 전 세계로 풀려나가고 있는 것이고, 이것은 중국이 경험하고 있는 디플레이션 압력을 해외로 수출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뭐 쿠팡이든 네이버든 이런 유통회사들이 물건을 이 정도로 유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에서 테무를 통해서 이 가격을 끄집어 내리고 있는 걸 상상하시면 됩니다. 끄집어 내려요. 디플레이션을 수출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가격을 유지하고 싶어도 밑에서 끄집어 내리는 힘이 너무나도 강력하기 때문에 가격을 유지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또 한번 정리해 볼게요. 중국의 경제는 디플레이션 걱정할 정도로 안 좋아요. 그리고 중국은 전 세계 공장이에요. 근데 공장이 안 돌아갑니다. 그래서 디플레이션을 수출합니다. 여기까지 배경 설명하고 나면 테무를 보는 관점이 좀 달라집니다. 이 보는 관점에서 보면은 위워드의 분석에 따르면요, 테무는 연간 5억 8천만 달러에서 9억 5천만 달러 정도의 적자를 감수하면서 이런 일을 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추정컨대 중국 정부는 이 부분을 용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말하면 중국 정부에 쌓여있는 정말로 많은 공급 과잉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통로로 테무를 사용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의구심이 있다는 것이고요. 그냥 용인한다는 거죠. 전 세계로 디플레이션 수출하는 것을요. 그런데 이 테무의 공격이 타겟팅하는 것은 정확하게는 미국의 제조업이 아니고요, 미국의 유통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시 시장으로 한번 돌아와 봅시다. 시장에서 우리가 걱정하는 게 뭐죠? 경기 침체? 미국의 경기 침체는 지금 솔직히 걱정할 때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걱정해야 되는 것은, 그래서 미국이 다시 인플레이션이 돼서 연준에서 파월이 금리 미안하다, 못 내릴 것 같아 라는 이야기하는 상황만 아니면 우리가 지금 플레이하고 있는 나스닥을 계속 투자해도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런데 물가를 보니까요, 미국의 수입 물가를 보니까 멕시코, 유럽, 일본에서 가져오는 물가는 이 정도 수준인데 중국에서는 이렇게 낮아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중국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더 많이 올라갈 뻔했습니다. 이미 제가 말씀드렸던 이 배경적인 설명이 중국에서 디플레이션 수출하는 것이 미국에 이미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지금 미국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테무가 쳐들어오면은, 디플레이션 공습을 하면은 자국의 유통망이 타격을 입게 되고 자국 산업을 보호해야 되는, 월마트와 같은 자국의 산업을 보호해야 된다라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런데 미국 입장에서 또 한편으로는 중국이 저렇게 나오는 게 아주 밉지만은 않은 거죠. 왜냐하면 인플레이션 좀 걱정이긴 한데 쟤들이 만들어준 디플레이션이 나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물가를 잡기 위해 좀 내버려 둘까요? 아니면은
자국 산업 보호라는 측면에서 그냥 태무를 때려줄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세요? 저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우선 뭐 소설이라는 가정하에 자국 산업을 보호한다는 명목하에, 그리고 우리 소비자를 보호해야 된다는 명목하에 견제 정도는 하겠지만 어느 정도 그냥 모른 척하고 눈 감고 넘어가 줄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미국에서는 지금 인플레이션이 다시 부각되는 것은 정말 최악의 시나리오이기 때문인 거죠. 중국이 수출하는 디플레이션이 너무 안 좋게 느껴지진 않는다라는 겁니다. 미국 국민들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중국 사람들이 나의 일자리를 뺏어간다고 하면 너무 짜증이 나는데 중국의 제품들을 내가 싸게 살 수 있다고 하는 거는 글쎄 안 좋기도 한데 좋기도 한데 라는 생각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지금부터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연초부터 스테이 AI하고 비트코인으로 해지하자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이러한 전략이 혹시라도 틀릴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저는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거 고민의 핵심에는 혹시라도 미국이 다시 인플레이션 상황이 돼서 파월이 미안한데 금리를 올려야 될 것 같아, 금리를 못 내릴 것 같아 라고 말하는 상황이 될까봐 그 부분이 좀 걱정이었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유가도 좀 올라가고 주거비도 좀 천천히 내려오는 것 같은데 어떡하지? 이런 일말의 고민들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정리해드린 내용들을 저도 공부하고 점검하면서 중국이 가져올 디플레이션 압력이 생각보다 굉장히 크고 묵직하게 느껴져서 제가 걱정하는 상황, 즉 미국이 인플레이션을 걱정해야 되는 상황이 돼서 비트코인이고 나스닥이고 AI고 뭐고 다 팔아야 되는 상황이 올 가능성은 좀 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동안 말씀드렸던 전략이죠. 스테이 AI 그리고 비트코인으로 계속 해지하세요 라는 전략은 당분간은 유지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소식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